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도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법이다 라고까지 경고했는데요. 오늘 1부와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가짜뉴스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그리고 명예훼손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 논란에 휩싸였던 선동열 감독의 해명 일부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 선 감독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손혜원 의원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완료될 경우에 서로 적용할 규칙과 심지어는 양측이 근접거리에서 합동 근무를 하는 그 형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전과 도로 개설 임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남북이 이달 1일부터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를 했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 분야 합의에 본격적인 이행을 시작한 건데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248km의 군사분계선, 그 남북으로 각각 2km씩 펼쳐진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지뢰밭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4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1부, 2부에서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가 살포되다 보니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 듯 보입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당 차원에서도 당내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과연 실태가 어떻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까지 거론되는 것인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지 지금부터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인 박강원 최고위원,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치성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주당이 당내에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박강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가짜뉴스 대책반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까,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때 문재인 후보 아들인 준용 씨, 특혜 채용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예, 있었죠. 최근에 대법 판결이 나왔어요. 예.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예. 조작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판결의 취지가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 네. 이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박약한,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한 것을 갖고 의혹 제기한 것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고 정당한 의혹 제기가 될 텐데,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
를 광범하게 그것조차도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거를 유죄 판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각가지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침해설이니 최근에는 뭐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느니 쌀을 북한에 퍼져서 쌀값이 오른다느니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구체적 사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황치성 의원님. 예. 방금 박 의원 말대로 뭐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선거 기간에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은 뭐 정치적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도지는데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평상시 아무런 선거도 없는데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가짜뉴스는 그 선거 때만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 최근에 그 난민 사태, 예멘 난민 문제라든지 미투 운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남북정상회담 선거가 아니죠. 이런 분야에까지 일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게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정치적 측면에서는 선거 때를 겨냥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대책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현상이 일상에서 널리 이렇게 이 확산이 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의 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죠. 퍼지는 속도가 더 빨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이낙연 총리 역시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이낙연 총리 본인도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베트남 주석한테 한 것을 무슨 뭐 북한에 있는 맞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마치 쓴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자 정부 여당의 이런 대응을 두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그 보수 농객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그것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네, 그것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1인 미디어 규제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인 미디어들을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오히려 1인 미디어 권장하고 정말로 그분들 열심히 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건 오죽했으면은 총리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밖에 계신 우리 작가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매일 들어요. 저희 시아버님하고 이 문제로 다퉜어요. 뭐 저희 아버지하고 다퉜어요. 이게요. 우리 주변에 이미 일상처럼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게 독초 같은 겁니다. 독초. 이 1차적인 피해는 누가 당하냐면 모든 국민들이 당해요. 거짓말이 워낙에 퍼져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세대 갈등 싸웠다는 얘기 들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접촉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과 일부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더 자극이 강한 것에 점점 빠져들게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체로 정상적인 언론 기관들이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언론계 전체가 황폐화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그러면 박 의원은 지금 관련 법안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법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법의 허점은 예를 들면 지금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있어요. 형법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 이런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당 주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만드느냐 또.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피해자를 딱 특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했다. 근데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었는데 5.18 민주화운동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무슨 홍어다 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명예훼손을 미쳤는지 이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SNS라든지 그걸 제공하는 이용망을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잖아요. 규제를 받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번식하고 증폭되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규제나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 문제점을 제가 법을 보완해서 이른바 이 사업자들이 그런 가짜 정보, 조작된 정보, 가짜 뉴스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제 법의 핵심은.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포털이나 플랫폼을 맞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독일 법을 좀 운영을 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가짜 뉴스로 판정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 관계망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 그 사업자에게 우리도 한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된다. 삭제하지 않으면. 네네. 그리고 또 그 사업주에게도 6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요.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독일이 대처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들이 나치를 경험했어요. 예. 몇몇 거짓으로 선동한 사람들에서 국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지금 이 가짜 뉴스들은요. 정말 엄청난 선동을 하고 있어요. 완전 가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예.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는 독일은 이미 나치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이 분단 현실을 악용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은 내셨고요. 황 의원님.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고 또 여당 의원이 별도 입법을 하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흔히 가짜뉴스 대책이니 문제가 나오면 꼭 결부되는 게 일테면은 그 정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와의 어떤 상충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인 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소위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그 NGO 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래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백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어차피 이 가짜 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 줬어야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기존의 언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한데 누구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당연히 나서는 건 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예. 표현의 자유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보고 듣고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자유를.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나의 자유가 보장되고 보호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의 자유는 깡그리 깔아뭉개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특히나 허위사실로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 그건 폭력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이미. 자유라는 건 일종의 계약관계거든요. 내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테니 보장할 테니 당신도 나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이런 관계인데 이 지금 놔두는 이 가짜 뉴스들은 전혀 거짓말인 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무슨 그 신체적 어떤 부자유스러움 또는 뭐 질병을 사실도 아닌 질병을 이유로 공격하고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율 규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범죄를 어떻게 자율 규제를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 박강원 의원님은
가짜뉴스 참고가 돼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좀 많이 생산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뭐 네. 심지어 치매설까지 네. 흘러나왔고요. 네. 또 5.18 때 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라든가 네.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든가 네. 최근에는 뭐 노회찬 의원 타살됐다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유튜브를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올 1월 1일부터 가짜뉴스 유통금지법이죠.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법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판정된 것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런 이제 과징금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가짜뉴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보된 걸 포함해서 올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21만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정밀 검사는 그중에 25%의 한 6만 건 정도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삭제를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내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그 국내 대리인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시장이 독일보다 우리 국내 시장이 저는 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국내 시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들 과징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일부 포털들은 역차별 받을 것이다. 국내 업체들만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 업체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한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일 수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정하면 그 법을 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집행은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기존에 뭐 유해한 콘텐츠 등록한 사용자에게 제재를 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올해 8월에 미국에서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요. 그 알렉스 존스라는 지금 제가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는 좀 그렇지만 보수 성향의 그 사람이 운영하는 인포워스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황당했죠. 이를테면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든지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를 말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든지 상당히 엉뚱한 얘기죠. 근데 미국도 그런 게 많군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인포워스라는 계정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죠.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엄합니다. 엄한 상태인데도 그렇죠. 그런 곳을 이렇게 개정 폐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 근거는 자율 규제에 이제 맞춰놨는데 지속적인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 업체들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SNS, 인터넷의 스스로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가짜들을 걸러내는 그런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게 책임을 지는 게 꼭 필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단속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듣고 와서 못다한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SNS의 발달, 또 1인 미디어 증가, 이게 가짜뉴스의 범람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인 미디어가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 이 범람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더 확산시켰다. 확산시켰다. 빠르게. 자,
근데 이 가짜 뉴스를 정의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 뉴스를 할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죠.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공신력 있는 팩트 체크 기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 기관들이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묘하게 이게 정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 싸움처럼 변질되거나 진영 논리가 여기 개입이 돼가지고 이 문제도 마치 정파 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처음으로는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절대 그건 아니다. 이건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이 지금 정상적인 언론 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언론 기관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법에 규정한 제 법에는 이제 법은 명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법에서 규정한 딱 4가지 범주입니다. 첫 번째 법원이 가짜로 판단한 것. 두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인정한 것.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보고 조치를 취한 것. 이 3개 국가기관이 판정한 것에 서해서 언론기관 스스로 오보라고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그 4가지를 우선 가짜뉴스로 정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과거에 이미 이런 판정이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기관들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다 계속 축적을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두환 일부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국가범죄라 이건 대법원이 딱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계속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일이 독일에서 일어난다. 그건 바로 처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치입니다. 그렇게 4가지 어떤 법원이나 언론사나 중앙선관위나 언론중재위원회나 판결 난 것을 나중에 뒤집어서 퍼뜨리게 되면 그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된다. 그렇죠. 포탈이나. 바로 그겁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 사건은 그렇다 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뉴스. 그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언론 중재라든가 법원 판결이라든가. 근데 이미 다 퍼져버렸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금 더 융통성을 둘 부분이 있는지는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과거의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침해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그거는 과거에 판결이 있으니까요. 근데 200조 요청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규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최근에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팩트체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라든지 학계라든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걸러내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겠죠.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황 의원님.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진보층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지금 보수층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다른 1인 미디어든 이 1인 미디어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하던 것은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기성 언론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 불신이 쌓여서 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일종의 담론이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 오가는 것을 가만 듣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보도를 보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것을 너무 정파적인 프레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가짜뉴스는 그렇게 이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초당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네. 죄송합니다. 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법안을 처음으로 아마 제기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의원님
이 작년 3월에 먼저 제기를 했고 그 뒤에서도 이건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호영 의원님이라든지 또 강효상 의원님이라든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냈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바로 당리당략이라든지 정파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그 공감을 하고 좀 같이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테면은 그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누구 어떤 당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야 된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청취자 의견 좀 봅시다. 6974님.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가짜뉴스가 밝혀지면 철저한 처벌은 해야겠죠. 3116님. 코카인을 흡입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보다 유통시키는 집단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두 분 다 고맙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새로운 뭐 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공신력 있는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청취자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방심위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런데 관여된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예. 이런데 관여된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재심사의 자료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심해서 해주면 정말로 좋죠. 정말로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그런 기구들 우리 뭐 학계라든지 서울대 팩트체크위원회가 있고요. 또 방심의 기능이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구들이 전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 뭐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도 하고 하는데 방심위가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1인 미디어는 제재를 못하는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좀 아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짜 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하자면 뭐 의도성하고 거짓 정보하고 거기에 뉴스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횡행하는 소위 가짜 뉴스 사례들을 보면 뉴스 형식을 띠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방심이라든지 뭐 기존의 어떤 말하자면 심의나 심사하는 기관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크 뉴스로 다들 연구들 시작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좀 영어로 말씀드리면 디스인포메이션. 예. 이걸 뭐 조금 하면은 뭐 허위 정보 예. 이것도 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용어 자체를 바꾸고 그 개념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형식을 띠지 않아도 이를테면은 의도성 그다음에 유해성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퍼뜨리는 유해한 거짓 정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면 아마도 기존의 어떤 심사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럼 위원님 생각에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랄까요? 네. 보통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20대 이하 혹은 60대 이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이 가짜 뉴스가 지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와 예.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흔히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어떤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바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좀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한국의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의 하나랄까 인간적인 또는 정적인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랄까요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도 이런 유대관계가 그런 식으로 정적으로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에서 특정 보도한 게 있죠. 선교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후속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근본 원인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민주당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죠. 우리 이 작가님도 기억하실 텐데 2012년에 이른바 시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윤준홍 목사. 네. 윤 목사. 네, 윤 목사. 네. 그때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졌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유의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걸 누군가가 확인을 정확하게 이제 다만 못 했는데 저는 이번 이 한겨레 보도를 보고 약간 좀 섬뜩했습니다. 섬뜩했고 이게 그럼 어디까지 이게 이어지는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곳이 한 곳에 그칠까 한 그런 의문도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시작이 됐고 이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심각성 있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결국은 방금 이 시발단이나 혹은 에스더 기도운동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목적 이유라면은 수익성, 돈이 되니까 크게 두 가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의 용어의 정의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해를 입힐 목적이나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라는 것이 좀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내는 거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증폭되고 번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게 경제적 이익과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를 배정받는 광고 수익을 배정받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자극적이고 또 어떤 건 제가 보기엔 좀 참혹해요. 이런 게 딥 페이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죠. 이게 얼굴 자체를 합성하는 것이죠. 합성하고 전혀 다른 장면에서 가져온 걸 붙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아프다 하면은 조회가 안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치매다라고 하면 조회가 높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업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뭡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좀 낯선 용어가 돼 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말하자면 또 자기가 미디어 메시지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능력까지 키우는 예, 그런 일종의 이제 그 뭐 스킬이랄까 역량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른바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그 영국에서 리터러시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국 그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자료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요. 첫째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테면 한 5개 문제를 주어지고 그걸 측정을 해보게 하니까 다 맞춘 학생이 3%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숙제나 과제물을 해갈 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숙제나 과제물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35%가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제로 숙제로 또는 학급 토론에서 그걸 근거로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수용하니까. 예, 이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아이들이 커 나가고 그랬을 때 이 가짜 뉴스에서 거의 둔감해 가지고 이것을 일상에서 또는 학업에서 직업 활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야당이 이 법안 협조해 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쭉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이 아니고 모두가 피해자다. 국민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놓고 토론을 한다면 그 비용은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놓고 지금 갈등이 조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불필요한 지금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이건 정말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이거 연간 비용이 30조도 넘는다. 이 손실 비용이.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훨씬 더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정파적인 걸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시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